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54회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화쟁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독일의 중소기업이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그리고 독일의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탄탄한 경제적 발전이 기본적으로 경쟁의 원칙을 지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란 공정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쟁 체제에 들어올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 폐질이 있다든가 만성 질환이 있다든가 노령이라든가 장애를 가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하게 그 생활을 보장하지만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경쟁에 임하되 그 경쟁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 이것이 사회적 시장 경제의 요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의 가장 강한 경제를 이루고 있는 독일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호 발전하고 금융과 산업이 또한 공존해서 발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보살피면서도 전체적인 경쟁의 질서를 해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기함으로써 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낮고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경제 현주소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지금까지 화쟁 토론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만은 특별히 한국 경제라는 무거운 주제를 위해서 사회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신 두 분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정부현 서울국제포럼 회장님은 학계에서 연구계에서 많은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연세대 교수와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종남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님은 정부와 연구계 그리고 실제로 실무적인 많은 컨설팅을 하고 계신데 정부에서도 고위직을 지내셨고 우리 사회의 바른 의견을 내시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분 모시고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이 소득주도 성장 이 그동안 이끌어온 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정부의 재정 정책은 건실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현 회장님. 네, 그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그 적자가 아니고 특히 이제 국가 부채.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약 그 GDP의 4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건전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강점이었는데 이 재정 건전성이 고령화가 되면서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고령화율이 1% 높아지면 국가 부채가 한 6% 정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OECD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사회복지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속도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앞으로 고령화와 합쳐져서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상당히 그 우려가 됩니다. 네. 이어서 오종남 박사님 의견 지금 듣겠습니다. 우리 정부현 회장님께서 재정 건전성을
국가 부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으니까 저는 재정 건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경기를 부양하는데 적자 재정도 할 수 있고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긴축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재정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적자 재정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정의 내용이 지출의 내용이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쓰이지 않고 재정의 씀씀이 예산의 씀씀이가 안타깝게도 쓰기 위한 지출을 하는 쪽에 너무 치중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재정 적자 때문에 생기는 국가 부채를 정규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규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씀씀이를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더 튼튼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쪽으로 능력을 기르는 쪽으로 쓰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구현 회장님이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지적하셨고 오종남 의장님은 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하되 어느 쪽으로 재정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셔서 재정 정책은 이 정도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 그리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재정이 쓰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지금 갖고 있는 큰 문제가 한편으로는 산업 구조 조정에 많은 요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출의 그 주역을 이루었던 많은 산업들이 현재 새로운 조정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이 기로를 국가가 어떻게 정책을 잘 구사를 해서 이거를 나가느냐 하는 거가 지금 문제인데요. 정구현 회장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네, 이 문제는 좀 더 긴 시각에서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의 지난 60년의 역사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1960년부터 한 90년까지 30년은 우리가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일으켰고 1990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은 제조업을 디지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도화시키고 특히 연구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기술 컨텐츠가 높은 그런 제품을 수출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다시 한번 우리 산업과 경제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4차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기존에 투입됐던 자원들이 새 산업으로 많이 이동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우리 경제와 기업이 가진 자원을 새 산업으로 어떻게 이동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구현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간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완수를 하고 90년대부터는 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디지털 혁명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한국의 인터넷 기반이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 본격적인 두뇌 싸움에서 한국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편으로 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이 효자 노릇을 했던 산업에 엄청난 구조조정 압박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경제적 발전도 그렇고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제가 청와대 산업비서관을 하면서 이 기업 구조조정을 책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외환 위기를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산업을 다시 일으킬까, 기업의 경쟁력을 다시 일으킬까. 그때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거는 방만한 부채 경영의 끈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 자본 부채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연명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공적 자금을 집어넣은 적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규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때는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했고 어떤 때는 R&D를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단계는 정부가 나서서 앞으로 이런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주력 산업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신수종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거를 누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느냐, 저는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분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앞으로 우리가 주력해야 될 산업은 이거다 하고 나서기에는 지금 산업의 수준이 공직자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산업을 정부가 육성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기업인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은 고사하고 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규제를 풀어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신바람 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게 할까, 이런 쪽에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지금 이 단계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면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정부의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은 정부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규제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공무원이 딱 되면은 나는 어떤 규제를 할 것인가, 어디를 내 관할로 해서 이 부분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본인은 뭐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산업계나 이런 데서는 저 사람은 또 규제를 하겠구나 하고 벌써 상당한 이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제가 이 공무원을 3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네, 네.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은 같은 이름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공무원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미시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중에는 기획을 하고 산업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국민들을 돕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둘로 나눠서 볼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불필요하게 사람이 늘어가면 기업인을 돕기보다는 기업인의 발목을 잡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장님 말씀에 공감이지만, 그러니까 공무원 수를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 공무원이 하는 일의 내용을, 이제 농업이 비중이 줄었으면은 시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하는 쪽에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 쪽으로 옮겨가라는 뜻이지, 공무원 수를 전체적으로 뭐 줄여라 늘려라 이 문제는 뭐 다른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을 도와주는 쪽에 일을 하는 공무원, 사람 냄새가 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기업인의 규제를 돕는다는 이름으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하는 공무원은 줄이거나
업무 시간이 짧아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요즘 이제 이 스타트업, 벤처 네. 그 창업을 진흥시키는 게 아주 모든 정부의 네. 과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그 프랑스하고 한국의 창업 지원에 대한 걸 연구를 했는데 네. 아주 재밌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창업 지원을 정부가 할 때 보면 기존의 직원이 기존에 있는 무슨 건물이나 네. 민간 부문에 가서 한 사람이 앉아서 그냥 한대요. 네. 인원이 안 늘어나. 네. 네. 한국은 새로운 사업을 하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 조직이 늘어나, 예산이 늘어나. 예산 늘어나는 걸 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무슨 새로운 사업을 했다 그러면 아,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할까? 조직을 더 어떻게 늘릴까? 내가 관둔다면 갈 자리를 어떻게 늘릴까? 그거부터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중요한데 그거는 저는 인사제도에서 시작해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인사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거는 너무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두 분 말씀이 매우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특히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공무원의 증원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근거로 스칸디나비아나 북구 등등의 여러 선진국들의 경우에 우리나라보다도 공무원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서 선진국 반열에 제대로 서려면 현재보다 공무원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늘린 공무원이 어디서 일을 하는가 하면은 기존에 3사람이 일하던데 2사람이 더 가서 5명이 일한다든가 하는 거지 새로운 서비스. 아까 오종남 박사님 말씀 잘 하셨듯이 일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렸던 일본 말로는 개호 산업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 돌봄 산업 돌봄 산업. 이런 쪽으로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에 행정하는 사무실에 3명이 앉아있던 사무실에 2명을 더 넣고서는 이게 일자리 창출이다고 하니까 네. 그런 식의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건 안 된다. 어디까지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롭게 기능을 넣어서 그 기능에 맞는 재편을 해야 된다. 이것이 행정개혁이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지금 현재 이 산업 발전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안정이라든지 여기에서 그야말로 지금은 노동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행정 개혁을 제대로 하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노동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독일의 3인당 정권인 슈레더 총리가 등장해서 이 노동 개혁을 했는데 이건 진보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기민당 정부가 노동 개혁한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반대를 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노동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독일의 3인당 정부가 했기 때문에 슈레더 총리의 하르츠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6일 날부터 28일까지 대전에서 열렸던 한독 포럼 네. 그 행사에 굉장히 조직에 깊이 관여하면서 그 슈레더 총리가 3일 내내 와주셨어요. 그래서 슈레더 총리하고도 둘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알려진 얘기지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할 때 정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느냐라고 했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 하면서 나의 정치적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는 느꼈다. 솔직하게 그렇게 슈레더 총리가 술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파의 이익보다는 독일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앞세운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좀
거기서 공부했다고 좀 지나치게 찬사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독일의 이 정치적인 구조 전체가 원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당 간의 합의가 되면 그거를 그 다음에 꼭 지키고 따르는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자력 발전 말이죠. 이건 기존의 기민 사회 두 당이 다 원자력 발전은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 연립 내각에 참여하는 녹색당만이 원자력 발전은 안 되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라고 해서 독일이 지금 태양광 산업에 세계적인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 자기 정당의 정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립 내각을 구성하면서 약속을 했으면 그럼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책은 계속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 독일 정치에 안정성이 있다. 네, 하는 건데 슈레더 총리는 실제로 2003년에 그 노동시장 개혁하고 2008년인가 물러났죠. 물러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정치인이 그렇게 하기 힘든 건데. 네. 그래서 그 독일과 우리가 일본을 비교하면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일본이 이제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독일이 사실 일본하고 한 1, 2%밖에 차이 안 나요. 지금은 아마 일본이 한 25%, 뭐 독일이 한 23% 이 정도로 65세 이상 65세 이상 고령화인데 근데 일본은 지금 20년 장기 침체고 독일은 비교적 잘 나가잖아요. 그 차이가 두 가지거든요. 독일은 첫째 2003년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독일은 아시다시피 유럽 단일 시장을 통해서 개방한 거죠. 예.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과 개방이 독일과 일본이 똑같이 고령 사회이지만 독일 경제는 잘 나가고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현재 한국 경제의 한 5년을 내다본 최대 과제는 노동시장 개혁이에요. 그렇죠. 노동시장 유연화예요. 네. 근데 미안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네.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되는데 노동시장이 오히려 경직화되고 있어요. 이게 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제가 불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의 수준이 높다고는 믿지만 노동시장 개혁이다, 노동 개혁이다는 말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 예. 그게 네.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만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시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일단 채용하면 해고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때문에 아니 해고할 수 없다 그 말은 내가 경기가 좋을 때는 일감이 늘어날 때는 내가 채용할 수 있고 일감이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져서 일감이 떨어지면 줄어들면 내가 그때는 또 해고할 수 있고 이런 걸 주어야지만이 해고할 수 있어야 채용을 하는데 해고를 못하게 하니까 사실상 채용하는 숫자가 늘지 않아서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늘어나고 고용이 주는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노동시장 이 단연간의 행정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 네. 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이 좋을 때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면 형편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는 이런 거를 주자. 한마디로 노동 개혁이라고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시청자분 도대체 뭘 개혁하자는 거냐. 좋은 점을 지적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근로자 간에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간에 너무 격차가 나는 근로자 간에도 네.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근로자 간에 너무 많은 임금 격차가 나는 이런 노노 간의 격차 문제도 같이 검토하는 저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하는 걸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는 해고를 용이하게 해주는 거고 하나는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잘 정리하셨어요. 오정남 박사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해고의 자유 이것이 노동시장의 유연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노동시장 안에서 원청업체,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또 원청업체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많은 너무 현격한 임금 격차가 나고 고용 기여가 없고 또 고용되더라도 여러 가지 나쁜 노동 조건에서 일해야 되는 이런 격차를 어려운 전문 용어로 노동시장 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오종남 박사께서 단연간의 행정 경험으로 아주 쉽게 잘 풀이해 두 번째 주셨어요.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하면 네. 노동 시장에 이제 임금 근로자라고 우리가 그러죠. 네, 임금 임금 근로자. 근로자. 임금 근로자가 네, 한 1950만 명 정도 통계로 네.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한 2천만 명이라고 잡고 2천만 명이라고 하고. 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한 200만 명 네. 정도 됩니다. 10%. 10%.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한 10%가 10%, 네.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분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분화라는 것은 아까 지적하셨듯이 대기업, 중소기업, 예.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예. 그래서 이제 네 예. 칸이 되겠죠. 네 칸이. 칸이. 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보면은 100대 65대 50대 30 정도, 35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을 100이라고 한다면 예, 중소기업의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35. 그렇지.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65대 35 이렇게 가죠. 그런데 그 이제 이걸 줄여야 되겠죠. 이건 우리나라가 네. 좀 심해요. 다른 나라보다. 네, 그 네, 격차가 네, 너무 네. 심하다고. 그러면 네.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35를 올리는 방법, 네. 100을 내리는 방법. 네. 근데 네. 100이 누구냐? 100이 아까 말씀드린 200만 명의 노조 가입자 중에서도 사실은 민노총에 가입된 네. 분들, 그분들이 최근에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0만 명 되다가 더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 그 민노총에 가입돼 있는 노동조합에 있는 회사들 이게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크고 네. 여기가 임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올려야 되지만 이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은 민노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민노총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 네. 한국 경제의 미래는 민노총이 잡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교육제도가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은 취업하고도 별로 관련이 없고 산업하고도 별로 관련이 없고 경제하고 교육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 개인이 어떻게 성장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느냐 이 정도의 어떤 개인적인 진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도 발전하고 전체적인 이 사회적인 부의 창출과 안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교육 계획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클린턴 행정부 때 라이시 노동부 장관이 주로 했던 것이 일하는 데에 적합한 교육이라는 것을 노동부 장관이 앞장서서 주창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나 대학의 현실이 실제로 산업계의 변화하고 너무 떨어져 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계속 교육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고등 실업자만 양산하게 되니까 이거를 빨리 사회적으로 산업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해가지고 미국의 미래를 보장하자. 이게 이제 그 당시 노동부 장관 라이시 박사가 했던 말인데 그거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과제로 돼 있는데 벌써 그 주장이 나온 지 28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 노동 문제와 더불어서 이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게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평생 교육에 종사하신 전문가 어른 먼저 말씀을 하셔요. 사실은 교육 문제는 이제 인적 자원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대한민국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인적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건데
그 인적 자원은 사실은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을 보면 한 70년까지 계속 높아져 가지고 그 인적 자원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한계에 봉착했어요. 지금의 우리의 교육 방식, 다시 말하면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하고 교육하고 열심히 적어서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하는 방식, 이게 지금 한계에 왔거든요. 이걸 개혁해야 돼요. 근데 이 개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주제가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이 우리 경제 최대 과제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10년, 15년을 내다보면은 어떻게 인적 자원을 바꿀 거냐, 어떻게 교육을 바꿀 거냐, 어떻게 새 시대에 맞게 교육을 바꿀 거냐, 이게 최대 과제라고 보는데 이 과제가 지금 한국에서 이슈가 안 되고 있잖아요, 별로. 그렇죠? 지금의 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방식은 독일에서 19세기에 프러시아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예. 이 교실에서 앉아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방식은 1차, 2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표준화된 규율 있는, 그렇죠. 네.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네. 열심히 네. 일하는 네. 이런 부지런하고 규율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는 아주 좋은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좀 다른 형태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네. 그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창의적이고 네. 같이 협동하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산업과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낼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 밤새 토론해야 돼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 교육 제도도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네. 참 힘들게 됐어요 지금. 예. 그 지금 우리 정규현 회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대한민국이 61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100달러가 채 안 되던 그런 나라가, 우리가 이제 94년에 10,000달러가 됐고, 그리고 2006년에 20,000달러가 됐고, 이제 금년에 뭐 이하간 30,000달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누구 덕이며 무슨 덕분이냐, 한마디로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거였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견이 없고, 또 인적 자원 개발을 하는 교육의 방식이 지금까지와 방식으로는 다른 창의력을 기르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조금 저도 화쟁이니까 다른 앵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기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0달러가 목표였습니까? 행복한 게 목표였습니까? 잘 사는 게 목표였습니까? 저는 30,000달러라는 숫자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괜찮은 나라, 살만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는 그 경쟁이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그거에 부담한 우리의 부담, 휴먼 코스트, 사회적 비용, 이게 너무 컸어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뭐 대학 교수로서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이 학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학습으로. 그러면 교육과 학습이 차이가 뭐냐? 교육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학교 중심의 사고고, 학습은 개개인 학생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학생, 한 명의 학생의 행복과 발전, 변화, 한 학생의 변화, 그게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그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면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똑같은 걸 가르쳤지만, 지금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맞게 진도가 맞춤형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교육을. 가능하게 됐어요. 네. 근데 원래 옛날부터 개인 교수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개인 교수가 네. 너무 비싸서 못했다고. 네.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네. 이 맞춤형 개인별 맞춤 학습을 가능하게 해줘요. 네. 그리고 지식의 전달은 인터넷으로 많이 한다고,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의 교육 혁신의 방향은 학습혁명인데 학습혁명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인별 맞춤 학습. 두 번째는 기술을 활용한 교육 전수에서 벗어나서 좀 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팀워크나 네. 그죠? 같이 일하는 네, 거, 네, 그다음에 네. 프로젝트 하는 거,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아. 네, 네, 네. 문제 해결하는 거, 그렇죠.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죠. 교사가 바뀌는 거.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두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화두 별로 없잖아요. 저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네, 생각하고 안타깝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 특히 네. 어머님들, 네. 어머님들이 지금 아직도 맹목적으로 옛날식 교육 방식으로 애들을 그 학원에 보내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0살, 10살인 아이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30년 후라 그래야 40살밖에 안 되는데 글쎄 30년 후는 지금하고 네. 완전히 다른 시대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학부형들이, 어머니들이 30대, 40대 어머니들이 좀 미래를 생각하도록 바뀌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저는 그거를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다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학부형들이 나만 안 하면은 우리 아이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게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죄수의 딜레마를 빨리 우리 학부모들로부터 또 어려운 얘기 하셨네. 죄수의 딜레마 같은. 예, 예. 그거는 뭐 오정남 저기 선생님 또 쉽게 아니, 풀어주셔야 돼요. 그 시청자들이 알아듣기에는 어렵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공범을 갖다 놓고 네. 너 자백 안 하고 저쪽이 자백하면 너는 5년이다. 저쪽도 자백하고 너도 자백하면 2년이다. 또는 너는 자백했는데 저쪽이 자백 안 하면 너는 풀어준다. 그러면 다 자백할 수밖에 없다. 그게 죄수의 딜레마. 손해 안 보려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마무리 앞서서 현재 이 국가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지금 기업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기업가들이 자신의 그 신체적인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기업을 하는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기업에 가서 사장실에서 폭행했던 그런 사건을 보더라도 이제 국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이런 안전 누가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국가 전체의 기강 회의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야지 경제가 발전하는데, 최근에 그 통신구 화재라든지 또는 KTX 탈선 사고라든지 또는 그 온수 폭발 사고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너무나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위험 사회라고 하는 데서 그 위험 사회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안 되고 각종 조직의 기강 회의 현상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다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구현 회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 네. 말씀. 네.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이 서울이라는 아주 제한된 공간에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그만 사고가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 사회의 그 변화가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동안에 이 좀 눌려 지냈던 분들이 이제 권리가 좀 커지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가 좀 더 위계적인 데서부터
평등한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두 번째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면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보상 주는 그런 제도에서 똑같이 나눠 먹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화, 다시 말하면 좀 더 평등한 사회, 그 다음에 성과주의가 아니고 보상 평등주의, n분의 1 사회, 이 두 가지로 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진행되면서 사회 기강이 좀 무너지고 규율이 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최근에 사고들도 많이 나지만 네. 우리 사회가 뭐 더 평등한 사회로 가는 건 좋은데 이 과정에서 사회 기강이 무너지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이걸 우리가 잘 현명하게 앞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두 분 제가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두 분을 모시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주제를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정했는데 제가 쭉 토론을 진행하면서 주제를 좀 약간 바꾸면 어떨까? 한국호 어디로 가야 하나? 네. 지금 5천만 국민이 네. 지금 5,200만 국민이 같이 타고 있는 배거든요, 배. 그러면 선장은 선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선원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 논하고 있는 거는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호라고 하는 배가 망망대해에서 이제까지 잘 항해해 왔듯이 앞으로 우리 자손들까지 잘 항해해 나가려면 어떤 식으로 5,200만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할까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오늘 한국호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호 어디로 가나? 대한민국호 어디로 가나 네. 네. 안전 불감증도 지금 우리 정구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평 사회로 진전되는 것은 좋지만 각자가 자기 노력과 관계없는 보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맡은 바 일 안 하죠. 응? 젊은이가 내가 일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진정한 의미의 복지는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지 청년 수당 주는 게 어떻게 복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코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거냐, 어떻게 해야지 순항을 할 거냐, 저는 안전 불감증을 치료하는 거 포함해서 각자가 자기 맡은 바 소임이 뭔지를 생각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또는 대한민국 호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 전문가 분들께서 매우 심도 있고 뼈아픈 지적과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오종남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님 그리고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님 이 두 분께서 오늘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주시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호는 지금 현재 새로운 진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진로가 앞으로의 그 번영을 위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가는 길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진로가 앞으로 많은 파고와 시련 속에서 흔들리는 길인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모두가 순항할 수 있는 길을 접어서 대한민국 호가 아주 밝은 미래를 향해서 항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